안녕하세요? 여기는 911입니다. 방금 전화 끊기셨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우시는 것 같은데 경찰이나 구급대원 필요하세요?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약속드려요. 제가 좀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요. 이것은 4월에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의 집에서 걸려온 911 신고 전화바에 새로 발견된 녹음입니다. 이 전화는 두 부부가 12월 30일 오하이오 콜럼버스 자택에서 숨지기 몇 달 전에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911 신고 전화에 대해 알게 된 것, 누가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 사건 해결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우 앤 크림에서 제시한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누가 치과의사 집에 침입해 그와 그의 아내를 총으로 쏘고 자녀들은 해치지 않은 채 도망쳤을까요? 하지만 이제 부모 없이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의문입니다.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가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후부터입니다. 경찰은 이번 살인사건이 12월 30일 새벽 2-5시 사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말씀드리기 전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의자로 보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테페 씨 가족이 살해된 날 새벽 2-5시 사이 테페 씨 타운홈 뒤를 걷는 것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기온은 20도대였습니다. 한밤중이었고 이 남성은 테페 씨 집 뒤 골목을 혼자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 살해 용의자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테페 씨 가족이 사는 지역에서 촬영된 이와 같은 영상을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테페 씨 부부가 30일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는 이제 스펜서 테페와 모니크 테페 살해 후 접수된 911 전화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 오전 10시쯤 침대 근처에서 스펜서의 시신을 봤다고 말하는 친구의 신고 전화가 있습니다. 911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알겠습니다. 관련해 여러 통의 전화가 왔는데 그 후로 변화가 있었나요? 마지막 통화 이후로요? 시신이 있어요. 안에 시신이 있어요. 그래. 알겠어요. 잠깐만요. 의료진과 연결해 드릴게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지금 우리는 테페 집 주소에서 걸려온 911 신고 전화를 듣고 있습니다. 이 전화는 그들이 살해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이 전화는 폭스뉴스 디지털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911입니다. 방금 전화가 끊겼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죄송해요.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네, 저 괜찮아요. 죄송해요. 우시는 것 같은데 경찰이나 구급대원 필요하세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아마도 그냥 지금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요. 그 전화는 4월 15일 새벽 2시 45분에 걸려왔습니다. 4월 15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스펜서 테페의 가족이 이 통화에서 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폭스 뉴스 디지털에서 전체 통화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911에 전화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다투는 상황이었나요? 제 이름이 언급되긴 했지만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혹시 신체적으로 충돌한 적도 있었나요? 말다툼만 했고 서로 때리진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님. 여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찰관들에게 취소하라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던 경찰관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저희에게 전화해 주세요. 이제 괜찮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성은 당연히 매우 감정적이었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그녀와 그녀의 남자가 다투었다고요. 디스패처가 그 여자에게 괜찮냐고 물은 후에 꽤 긴 침묵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로 그들은 출동을 취소하고 경찰을 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스펜서 테페 가족은
저 여자가 모니크 테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테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뿐 아니라 4월 어느 화요일 이른 아침에 245통화도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곧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의 전개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것이 30일에 스펜서 테페와 그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용의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2021년에 찍은 그들의 결혼식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당연히 화제가 되었고 결혼식 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들은 12월 30일에 숨진 채 발견된 집의 계단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타운하우스이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는 몇 채의 다른 집들도 있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부에게는 4살, 1살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과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집 안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결국 30일에 집에 들어갔을 때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다시 가족들과 함께 있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생각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그 아이들이 겪어야 할 트라우마와 치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TP 가족이 골든두들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도 집에 있었고 다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이들과 강아지는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스펜서 TP는 오하이오주 에선스에서 치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콜럼버스에서 에선스까지 약 75마일로 먼 거리지만 스펜서 TP는 사무실 출근을 위해 그 길을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과 의사로서 자신의 일을 정말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2017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웹사이트 양력에 따르면 그는 치의학 박사였고 치과 의사 일을 사랑했으며 일 외엔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녔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열렬한 팬이었고 신시내티 벵골스의 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시내티 지역에서 자랐고 골프 치는 것을 좋아했으며 여행을 즐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스펜서 씨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모니크 테페 씨와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은 직업적으로 그녀가 유아 교육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점입니다. 콜럼버스 디스패치에 따르면 그녀는 스펜서 씨가 아닌 오하이오 주립대의 다른 학생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15년 결혼 후 2017년 이혼했으며 자녀는 없었습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혼은 원만하게 합의됐습니다. 이제 모니크 씨는 친구들에게 모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인 제빵사였고 교육 분야에서 경력이 있었습니다. 스펜서와 모니크는 결혼 5주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1월 30일 콜럼버스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사람이 숨진 채 집안에 있는 장면이 영상에 나옵니다. 그들의 결혼식 영상은 가족인 롬 미슬라가 촬영했으며 그는 이제 가족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이 영상은 이 부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또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몇 건의 교통위반 딱지 외에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12월 30일 그날 스펜서 테페와 모니크 테페가 사망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 기술팀 107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사람의 집에 웰빙 체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테페 박사의 치과에서 그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전화화를 받았습니다. 이 스펜서라는 분은 저와 함께 일하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고 저희가 그분이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알겠어요.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저희는 그와 가족, 그 집에 사는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플로리다에 있고 그 사업의 소유주입니다. 직원들에게 그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그는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 전화는 아침 9시쯤 왔습니다. 스펜서가 출근하지 않자 사무실에서 걱정돼 전화했고 상사는 그가 휴가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 다른 연락을 받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 그에 대한 전화나 교통사고 같은 소식이라든지요.
아니요, 가끔 사람들이 그냥 출근을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픈 걸 수도 있고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디스패처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의 상사는 매우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펜서는 아무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가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는 항상 시간을 잘 지키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우리에게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정말 걱정돼요. 왜냐하면 이건 평소와 너무 다르고 그의 아내와도 연락이 닿지 않거든요. 그게 아마 더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약 20분 후인 9시 22분에 경찰관이 스펜서와 모니크의 집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경찰관은 떠났습니다. 걱정이 된 테페 부부의 친구들이 집에 갔고 집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시간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무슨 긴급 상황인가요? 경찰이나 의료진이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신고가 들어왔고 그들이 앞뒤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에서 아이들 소리와 누군가 소리치는 것도 들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부셔야 할지, 그냥 집에 들어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 있을 때 당신도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알겠어요. 글을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때 스펜서 직장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상사가 출근하지 않았고 3시간째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거기 있는 누군가와 꼭 얘기해야 해요. 알겠어요. 누군가가 전화했는지 확인만 하고 있어요. 전화가 오고 5분 후였어요. 방금 또 다른 전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이번 전화는 뭔가 엄청나게 무서운 걸 본 친구에게서 온 거였어요. 귀릴입니다. 위치가 어디인가요? 알겠습니다. 그 건으로 여러 번 전화 받았습니다. 마지막 통화 이후 변화가 있었나요? 시신이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안에 시신이 있어요. 그래. 알겠어요. 잠깐만요. 의료진과 연결해 드릴게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지금 전화를 거는 동안 배경에 어린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테페 씨의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시신이 있어요.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 여러 가지 했는데 방금 왔어요. 그는 죽은 것처럼 보여요. 피가 보여요. 그는 침대 옆에 누워 있어요. 더 이상 가까이 못 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분명히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건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누가 말했죠? 전화. 어제요? 아마 어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은 몇 살이에요? 37살이에요. 37살이라고요? 그 사람 마약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 나이가 정말 어리니까요.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걱정하는 친구는 집 안에서 스펜서의 시신을 봤다고 말합니다. 우리 차가 멈춰 있고 아이들 소리가 들려. 토드, 너도 들었지? 또 다른 신고엔 시신이 있다는 내용이야. 맞아요. 경찰이 집에 들어갔을 때 스펜서와 그의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WSYX DB는 테페 박사가 여러 번 총에 맞았고 모니크는 가슴에 최소 한 발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살인 무기를 확보하지 못했고 살인 후 자살로 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9mm 탄피도 수거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증거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스펜서가 어느 침실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층 침실이었을까요? 1층 침실이었을까요? 집 구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스펜서와 모니크를 살해한 용의자가 어떤 문으로 들어왔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식 영상에는 부부의 집을 드론으로 촬영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타운하우스 뒤쪽에 있는 골목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30일 밤중에 용의자가 걸어가던 곳으로 보인다고 콜럼버스 경찰이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이 스펜서와 모니크를 살해한 범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밤중 추운 날씨에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사람인 건 확실하며 경찰이 이 영상을 공개한 이유도 이해됩니다.
롭 미슬라는 결혼식 영상을 찍었고 현재 가족 대변인입니다. 그들은 여러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인터뷰 중 하나는 뉴스네이션의 애슐리 벤필드와 진행됐으며 그가 용의자 영상에 대해 답했습니다. 처음 그걸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곳에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술집에서 술 마시고 집에 가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미슬라는 화요일 밤 서바이빙 더 서바이버 팟캐스트와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9.11 녹음 파일 이 4월에 녹음됐지만 자신이 쇼에 출연하기 직전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9.11 전화에서 들은 목소리가 모니크가 아니라고 했으며 태페 가족은 집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팟캐스트에서 한 말 중 일부입니다. 제가 이 파티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해봤는데 모두가 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 기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요? 그 여성은 더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지만 약간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기록에는 스펜서와 모니크 집에서 신고했다고 나오지만 아마 근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그 파티에 있었고 그때 심리적으로 약간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오늘 롭 미슬라와 만나 폭스뉴스 디지털이 처음 보도한 4월 9일 신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에게 팟캐스트 오버나이트에서 그 일에 대해 뭐라고 말했다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로엔 크라임에 남긴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말했던 파티는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모니크의 여동생과 이웃, 그리고 모니크의 친구 중 한 명에게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식용 마리화나도 먹어 정신적으로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9.11 신고 날짜가 2025년 4월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는 모니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건 확실히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로브 미슬라입니다. 그는 모니크와 스펜서의 형부, 은퇴한 뉴욕시 경찰국 형사 톰 스미스, 골드 쉴츠 팟캐스트 진행자입니다. 그는 자주 히어 온 더 케이스에 출연하며 어젯밤에도 팟캐스트에 나왔습니다. 곧 저와 함께 수사 진행 상황을 더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의자 콜럼버스 경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 사람은 새벽 2시, 5시 사이 태페시 집 뒤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날 태페시 부부가 집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아주 독특한 걸음걸이는 아니지만 뭔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점을 알아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몸짓 언어나 자세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꼭 콜럼버스 경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하신 분은 은퇴한 뉴욕 경찰국 형사 톰 스미스입니다. 톰, 어젯밤 서바이빙 더 서바이버 팟캐스트에도 출연하셨죠. 그리고 폭스 뉴스 디지털이 4월에 입수한 9.11 신고 녹음도 들으셨죠. 화요일 새벽 2시 45분쯤이었습니다. 통화 상대가 모니크 태페 같지 않은데 어떻게 느꼈나요? 통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시간대입니다. 집에 사람들이 있다는 그 시간대 말이죠. 평일, 그러니까 화요일 밤처럼 정말 늦은 시간에 집에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죠.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고 그 비밀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어젯밤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말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파티를 열고 있고 비밀번호가 있다면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그 비밀번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 코드를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파티가 몇 번 있었나요? 그냥 모임이었나요? 아니면 진짜 파티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엄청난 조사 단계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언제였죠, 크리스?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고 단서가 없을 때는 모든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그중 하나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모인 여러 파티나 모임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나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조사를 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중요한 점이죠. 그냥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초대하는 거잖아요. 특히 밤늦게 파티나 모임을 할 때는요. 한 사람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친구도 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파티가 갑자기 커지죠. 그리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알잖아요. 이런 파티가 4월에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실제로 파티가 몇 번 있었고 과거에 누가 이 집에 있었는지 어떻게 추적하겠어요. 또 이 집에 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인터뷰 일부죠. 옛날 방식이잖아요. 알죠? 형사 일이라는 게 한두 사람을 추적해서 그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 사람들 가까이에 항상 초대받거나 항상 이런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배경에 대한 진술과 인터뷰를 맞춰보기 시작하죠. 누가 이런 파티에 있었는지, 이런 파티에서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지 등등요. 정말로 초대받지 않았거나 거기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온 적이 있었나요? 작은 디테일 하나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주변 인물들과 그들의 삶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아직 당신과 그 용의자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제 생각엔 훈련되지 않은 눈엔 그 영상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는 어두운 코트와 회색 바지를 입고 있고 집 바로 뒤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영상을 과거에도 봐온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누군가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에 집중하죠. 물론 완벽한 세상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요. 모든 형사는 실제로 영상을 통해 누군가를 식별하길 원하죠. 하지만 때로는 주어진 것에서 시작해서 그 영상의 다른 모든 부분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그들의 걸음걸이, 팔을 흔드는 방식, 머리 기울임, 입고 있는 옷 같은 것들이죠. 몸짓이나 버릇은 얼굴이나 머리처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고 그중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새 영상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크리스, 그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는 걷고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얼굴을 가리려고 분명하게 행동을 취합니다. 제 생각엔 그게 분명한 행동인데 왜 그는 그렇게 할까요? 제 머릿속에는 그럴 만한 몇 가지 이유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 그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그 위치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도록 막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은 그 지역을 걷던 다른 사람이 그를 놀라게 해 얼굴을 가리고 싶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방금 말한 내용입니다. 경찰은 해당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그 시간에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과 그들의 목격 내용을 대중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에서는 얼굴 없이도 몸짓이나 태도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느끼는 건데 이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면 뭔가 독특한 걸음걸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콜럼버스에 있고 동료들이 있어도 뭔가 있어요. 설명은 어렵지만 그 사람의 몸짓이나 태도에서 특별함이 느껴져요. 제가 그런 식으로 걷는 사람을 알면 바로 알아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부정하게 있는 것도 아마 얼굴을 숨기려는 걸 거예요. 또 다른 점은 그 사람들이 집 뒤 골목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은 별도 차고가 있는 타운하우스 구조라 차로 들어가 주차해요. 집 앞을 걷는 것과 달리 그곳엔 우리가 봤듯이 링 도어벨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름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로브 미슬라, 그러니까 매형이 그 근처에서 집에 오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그게 지름길일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 앞이 아니라 굳이 그 골목길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 그 점이 당신에게 어떤 점이 특별하게 느껴지나요? 네, 제 생각에는 그건 그 지역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역, 그 동네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골목은 외진 곳에 있거든요. 아마도 그 거리의 다른 부분이나 그곳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충분히 외진 곳이라서 아무도 그들을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건에서 보듯이 어디에나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그 지역에 대한 지식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뭔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걸 봤다면 이미 뉴스와 TV에 나왔을 겁니다. 저라면 가장 먼저 경찰에 전화했을 겁니다. 네, 저예요. 그냥 집에 오던 중이었어요. 진술이 필요하신가요? 5분 안에 갈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왜냐하면 여기는 새로 지은 타운하우스들이고 저기 위에 있는 집들은 링 도어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뒷골목 집들처럼 이런 집들도 많아요. 저도 예전에 거의 비슷한 곳, 그러니까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 같은 곳에 살았었거든요.
그런 곳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나 차고에 침입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 지역엔 카메라 설치자가 많아 경찰이 더 많은 영상을 확보했을 것 같아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경찰의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관심 인물이 골목길을 걷는 이 흐릿한 영상만 공개됐어요. 제가 모두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우리는 경찰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했잖아요. 이 크리스, 경찰은 기자회견을 하거나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기 전에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숨겨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한두 명의 특정 인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좋은 정보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사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렇게 많은데도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사항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조차 없었다는 점이 조금 놀랍습니다. 수사 책임자가 직접 나와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연락처와 제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처럼 언론 사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콜럼버스의 한 텔레비전 방송국의 헤드라인은 이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경찰로부터 아무런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흥미로운 점인데요. 저는 코버거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경찰이 몇 주 동안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건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그때 경찰은 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수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거죠. 증거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탄피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탄피가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9mm 탄피 3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인 무기를 찾을 때 탄피는 얼마나 중요한 증거입니까? 정말 중요하죠. 총격 사건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피는 물론이고 거기에는 상당한 DNA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탄환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탄환들은 시신이나 그 방 어딘가에서 꺼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탄환에는 홈과 회전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식별하고 탄환을 회수하면 범죄 현장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면 아직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강도였다는 이론이나 완전히 무작위였다는 이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아직 배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아는 사람에 의한 표적 범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신은 경력 동안 많은 사건을 조사해 오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직감적으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에 대해서요. 먼저 형사들이 행동해야 하는 방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벌어지는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게 정말 어렵지만 형사이자 수사관으로서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이 범죄가 연루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나 누군가와 대화하는 방식 혹은 가지고 있는 증거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들은 정말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력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건 글쎄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직감적으로 그들이 아는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쩌면 형사들만 알고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아이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게 너무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다행이지만 시관의 개도 있었는데 개에게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아주 표적이 분명한 개인적인 살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죠. 제 말은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도 추측만 할 수 있지만 강제 침입이 없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집에 링 도어벨 카메라나 어떤 브랜드든 간에 그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 더욱 그렇죠. 지금 수사관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세상의 모든 압박이 어깨 위에 얹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모두가 이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하니까요. 모든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해 묻고 있고, 그런데도 당신이 직접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당신이 그 방에 있는 사람이죠. 그게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 콜럼버스 수사국 형사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스트레스가 많죠. 그들은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형사들은 피해자들을 몰랐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잠도 거의 못 자며 들어오는 모든 제보를 빠짐없이 확인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많은 제보를 받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알다시피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익명 제보나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말했지만 이건 TV쇼나 영화가 아니고 1시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들이 가진 단서나 조사해야 할 단계에 따라 때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분명히 이 사건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집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부디 정의도 실현되길 바랍니다. 퇴직한 뉴욕 경찰국 형사 톰 스미스 씨, 로우 앤 크라임과 골드 실스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크리스. 항상 그렇듯이. 로우 앤 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를 마칩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시청해 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